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의 본질을 잘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가 복음을 담아줄 그릇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성도들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 되고, 근데 이제 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거를 막 뭐 5년, 10년씩 막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투 스텝으로 이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원 스텝은 신앙편입니다. 세가족반부터 기초반, 그리고 천국의 본질을 66권의 이야기를 다루는 중급반,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교육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내용도 14과로, 14주짜리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편이 이제 지도자 반까지 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편이 2-1부터 시작을 해서 2-15, 6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G7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응용하고 활용할 거냐. 그래서 이번에도 제주도에 제가 가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 엄마들을 대상으로 3일 동안 이 부모 교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주짜리이기 때문에 교육하기에 아주 좋아요. 교육해 보니까 아주 수월하게 또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응용편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교육 과정과 함께 거기서 이제 탄생한 것이 이제 세 가지의 실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묵상이죠. 묵상. GTS 묵상. 그래서, 이 묵상 훈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의 재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GTS 하브르타 교회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묵상, 그 다음에 또 교육, 그 다음에 또 상담을 통한 아이들의 그런 심리 치료, 또 적성 검사, 그 다음에 아이들의 진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을 받아야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번에 그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주 균형 있게 아이들 수련회와 함께 부모들을 따로 모아서 부모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훈련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아주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교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응용편, 두 번째는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현장에서 사람을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하는 바로 가정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가정 클리닉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천국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이제 키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클리닉에는 총 5가지의 이제 영역을 다룹니다. 하나는 개인 심리 상담, 또 하나는 이제 부부 상담, 또 하나는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신앙 상담. 이렇게 이제 이 가정 클리닉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중에서 첫 번째 개인 심리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정 클리닉이라는 이 책에서 가이드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심리 상담이라는 게 뭔지, 우리 KDM 심리 상담이라는 게 뭔지,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편에서 2-5와 2-6이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5는 이제 우리 심리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아픈 다음에 치료하기보다는 사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전 심리 건강 관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사전 심리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요게 이제 사전 심리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죠.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항상 영적 교통을 갖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이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리 질병을 키우는 그런 이제 환경이 있어요. 마치 버섯이 음지에서 그 성장하는 것처럼 사람의 심리적 질병도 그걸 키워주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들을 좀 제거해보자. 이렇게 해서 심리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이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2-5는 이제 심리 질병을 좀 예방하도록, 그래서 심리 질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좀 제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권에서는 2-6에서는 실질적인 심리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바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6입니다. 2-6. 네, 2-6. 네, 자, 이 권에서는 이제 8가지의 내용, 8주짜리로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우울증, 열등감, 대인기피, 강박관념,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무기력증, 조현증과 중독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7에서, 우리 KDM에서 이 심리 질병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심리 질병의 원인, 마음의 병. 결국은 마음의 병의 원인을 우리는, 하나는 영적인 원인, 근본적 원인이죠.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들어있는 5-14의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망가짐으로써 결국 마음의 아픔, 속상함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은 5-14, 이 성품 훈련이에요. 이거 다시 회복시켜 주는 데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2-5에서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이 열등감이에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다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면 여기서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요. 자기의 본래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서 다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잘 몰라나 모르는 데서 이런 열등감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느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좀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맨날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남의 눈치 보게 되고, 또 뭐, 남보다 더 잘하려고 막 무진장 고생 많이 해야 되고, 항상 그 누군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삶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비교해서 오는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열등감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느낌이다. 자, 모든 심리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범죄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미 열등감의 씨앗을 가지고 세상에 오죠. 치유의 시작은 근본적 이유를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은 처음에는 완전했지만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인간은 마음의 병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열등감 역시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는 마음, 자신이 못났다고 하는 느낌의 출발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이렇게. 현실적 이유는 요게 이제 태아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엄마의 열등감, 뭐 아빠의 열등감은 태아에게 열등감을 교육시키게 되고 부모들의 역기능적인 삶은 태아에게 다양한 부정적 특성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동안 부모들과 타인들에 의해서 열등감이 만들어지죠. 태어나서 자라가는 동안 부모와 타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열등감의 원인이 돼요. 형제들이나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적인 말, 부모의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 자신은 고향인데 사자처럼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심, 잘못했을 때 받는 심한 지적. 네.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의 그 진로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아이는 도저히 무슨 뭐 법대나 이런 데는 안 되는데 아버지가 판사나 뭐 이런 법조계에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무조건 자기 아들은 법대를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는 고향인데 사자처럼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심.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을 때 받는 심한 지적,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학습된 열등감이 됩니다. 무시당하거나 늘 바보 취급을 당해온 삶, 열등감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삶의 자세.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너는 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그러면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쫓아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항상 남에게 에, 뒤, 뒤떨어지고 또 남을 의식하게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삶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 환경적 뭐 영향, 실패나 물질적 영향,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환경들이 열등감을 또 만들어냅니다. 뭐 가난한 삶, 배우지 못한 삶, 낮은 지위의 삶,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 계속되는 실패의 삶, 사람들로부터 받는 핀잔이나 무시, 왕따 문화, 물론 부유하다고 해서 열등감이 없는 게 아니죠. 더 많은 것을 가진 다른 사람과 비교,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로부터 하는 무시 등은 열등감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열등감으로 작용하죠. 장자, 큰 아들이나 또 혹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 혹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담당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자, 잘못된 사회적 가치가 또 열등감을 피우죠. 미국보다 한국이 열등감이 더 많은 것은 사회적 가치의 원인이 있어요. 미국은 자기 자신의 삶이 중요한 반면 한국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공동체 문화, 체면 문화, 위신 문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참된 인간의 가치보다는 외형적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뭐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 뭐 어느 대학을 졸업했어? 월급 얼마나 받아? 어느 동네 살아? 몇 평짜리야? 부모님 직업이 뭐야? 등 이런 말들은 다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잘못된 문화들이죠. 네, 물론 정보를 교환한다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말들이 정보 교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말들이. 네, 뭐 서로 교제하고 또 하다 보면 뭐 대학 어디 나왔는지 어떤 대학을 공부를 했고 뭐 전공이 뭔지 이런 거 얼마든지 정보 교환 차원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뭐 지방대학을 나왔어, 뭐 서울대학을 나왔어, 뭐 어디를 나왔어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자존감을,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거죠. 열등감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열등감이라는 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개인의 삶을 참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게. 자기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꼭 남처럼 해야 되고. 그래서, 어, 이 열등감이 특히 서구보다 이 동양 쪽, 아시아 쪽이 많아요. 일본, 또 뭐 중국, 한국, 예. 미국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뭐 집도 그냥 자기가 뭐 살고 싶은 집, 짓고 싶은 집을 줘요. 근데 우리는 꼭 자기 친구나 누구나 비교를 하죠. 뭐 이런 거. 자동차도 꼭 자기 외면을 나타내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필요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 입는 것도 뭐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필요한 옷을 입어요. 뭐 작업하면 작업복을 입는 거고 뭐 어디 가도 편한 옷을 입는 거고. 근데 우리는 어느 모임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다 옷이 달라지게 되고 이거 굉장히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시아 쪽이 서구 쪽보다 훨씬 열등감이 많다는 거. 자, 열등감은 단순히 자기의 약점을 열등감이 강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참 힘들어요. 좋아하는 것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열등감은 단순히 자기 약점을 치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오기를 부리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을 피하기도 합니다. 이 갓도 다이조, 이 일본 사람인데요. 의외로 일본 사람들이 열등감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가서 열등감에 관한 책을 이렇게 찾다 보면은 일본에서 발간된 저자가 일본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속을 잘 안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 상담도 뭐 자기 아내가 자기 집안의 이야기를 나가서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막 싸움이 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이거를 굳이 뭐 알릴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면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꺼려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 허세를 부리죠.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울프가 말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플러스 제스처.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제스처. 뭐 택시를 타고 와도 팁을 뭐 예를 들어서 잔돈
500원 남아서 500원 드리면 되는데 꼭 안 줘도 되는데 거기서 더 만 원짜리 더 꺼내가지고 팁으로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린 다음에는 아유, 괜히 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디 가도 팁을 그냥 막 주는 형태. 그래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제스처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제스처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바로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게.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지기가 쉬워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아첨을 하게 되고 열등감은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부모, 더 나아가 세상을 미워합니다. 뒤돌아서서는 부모를 계속 한탄하죠. 그러니까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해서 동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 삶을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기를 숨기고 허세를 부리고 남보다 우월해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쉽게 이런 사람들이 또 이용을 당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허황된 말에 쉽게 넘어가죠. 존경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죠. 성공을 하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실패하면 그 충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또 상대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그래서 남을 우습게 여기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이런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격려나 배려를 잘 못하거나 정반대로 과도한 서비스를 하죠. 속으로는 마음이 상합니다. 과도한 큰 소리를 치거나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너는 정말 한심해. 자기의 한심함을 가려보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쉽게 지적하고 거부합니다. 마치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포장하죠. 누가 자기의 속을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함부로 털어놓지 못하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자신 있게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성공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실제의 자기와는 다른 자기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데서 항상 후회와 불행을 갖게 되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죠. 자기다움이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큰 문제로 받아들이죠.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침울해하며 죽고 싶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요동을 쳐요. 상대가 잘못되면 자기 때문이라고 또 심한 가책을 하고 자기가 못나서 자기가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만 없어지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하고 자기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학대하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갖고 살아요. 앞에서는 기쁜 척, 자신 있는 척 하지만 뒤돌아서거나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해하거나 그렇게 행동한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고 가면적 인생을 많이 살아요. 우울증으로 가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항상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뚜렷한 목표를 갖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고 방황을 많이 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대인관계 원만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자, 특징. 열등감은 역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단지 지수가 너무 높으냐, 낮냐. 지수가 너무 높으면은 현실의 삶을 제대로 못 꾸려갈 정도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열등감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장에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성장의 동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아픔을 좋게 사용을 하면은 자기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동기가 돼요. 옛날에 그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생 때 연애를 하다가 이제 데이트할 사람한테 청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한 그 이유가 아주 비참한 이야기였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과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비참할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빌리 그리함은 그때부터 공부를 새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위대한 성공적 사역자가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그 부족함, 열등감을 자기 성장의 동기로 삼은 거죠. 성장의 동기.
뭐 부족하게 누가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했으면은 그래 내가 못하는 게 뭐지? 그리고 자기를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은 열등감이 자기 성장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유 그래 나 같은 건 쓸모도 없고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주저주저 하면은 요게 이제 마음의 병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등감은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자기의 삶을 규정하지만 부자들은 100억, 200억을 가지고 아유, 내 너무 가난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방대학생만 아니라 서울대생도 맞아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야,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잘 됐지. 그래도 생각을 하다가 뭐 하버드 대학생과 교제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 자기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생도 가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이 열등감의 기본 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유식한 사람에게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 오래전에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 30대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30대에 이제 의대의 교수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의 과장.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열등감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엔 나도 잘 이해를 못했죠.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열등감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은 열등감이라는 건 계속 쫓아다닙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에브람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네. 자신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외쳤던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모두가 다 열등감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은 학창시절 수학을 못하는 열등감이었고, 에디슨은 아예 학교에 쫓겨났고, 엘비스 프레슬리 역시 첫 오디션에서 너는 가서 다시 트럭 운전이나 하라는 악평을 듣죠. 중요한 것은 이들은 모두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거나 혹은 열등감 자체를 동력을 삼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 달려서 끝내 그것을 쟁취해내는 거죠.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감정이지만 누구는 이를 성공의 동력으로 삼고 누구는 열등감에 지배당해서 평생을 열등감의 노예로 지내기도 합니다. 이왕이면은 자기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자, 치료 과정입니다. 치료 과정은 이제 우선 사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픈 마음을 치료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해합니다. 사람은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감정의 진행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 KDM의 그 심리 치료의 책들 속에는 이 도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네. 왜냐하면 이게 간단하지만은 이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이제 이렇게 요것만 맨 위에 걸 보면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맨 밑에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닮은 본능이 있죠. 5-14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쭉 살아가게 되면 행복해요. 이 감정이. 아픈 감정이 안 생겨요. 행복한 감정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5-14를 살지 못해요. 그러면은 속이 상합니다. 속이 아파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참고 견디다가 나중에는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가요. 이거를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뭐 대인기피, 무기력, 자포자기 이렇게 해서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만을 보면은 같이 속상하고 화내고 하지만 상한 감정 요거를 보면은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요 부분을 바르게 볼 수 있으면은 뭐를 도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치유의 과정에는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열등감이라는 것도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나도 잘해보고 싶은데,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이런 기본 본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하면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네. 자, 치료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예수님, 성령님 합체되라.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힘이 약해지면 합체를 하죠. 그러면 힘이 세져서 게임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열등감은 자기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마음의 아픔이에요. 그러므로 힘이 약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합체를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자신감을 주는 말씀들을 찾아서 많이 암송을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갖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는 것이 이 열등감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나중에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면서 그런 게 이제 싹 사라졌죠. 그래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나가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경에서 자신감을 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외우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열등감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내보내고 있는 영상이 바로 이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오늘도 자존감에 관한 내용을 우리 이제 G7 심리학에서 제2권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심리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거는 딴 거 없어요. 세상적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나를 평가를 할 때 나는 자존감이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정의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요. 세상을 다스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가치 있고 또 자존감을 가질 만한 그런 존재거든요. 이게 없어지고 세상의 물질주의, 힘의 논리, 약육강식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은 나 같은 것, 쓸모없는 존재.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날 만들었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거나 규정하면 안 돼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규정을 해야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올바른 정체성이 그런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빠져나오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자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해야 돼요. 이 개발을 안 하면서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서 사용하라고 내 안에 담아줬는데 이거를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면 다 자기의 성취감도 있고 자기 만족감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을 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 개발을 많이 해라. 자기 개발. 저 역시 나를 개발하고 내가 개발한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개발을 하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성취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엄마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조리원에서 엄마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뭐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요. 또 뭐 남편이 자기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지만 그중에 핵심은 자기를 개발하세요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개발하세요. 어차피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개발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죠. 내 안에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력하면은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개발해.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는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 안에 세상을 다스리라고 능력을 100개를 담아줬는데 우리는 세상에 와가지고 기껏해야 뭐 한 가지, 두 가지 그 정도밖에 내가 안 해가지고 하면서 세상이 나를 뭐 무시하고 뭐 사람들이 뭐 그렇고 이런 이야기 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이거. 그래서 자신의 열등감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의 창고를 보고 자신감을 갖고 이것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남의 인생을 흉내내고 비교하느라 병들고 시간 보내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자기답게 사는 삶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발전시킬 수 있는 원석이 꽉 차 있습니다. 이거를 개발을 하면 우선 내가 내 안에 부요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무시하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할 일이 있고 내 갈 길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일 뿐이다. 나는 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장점을 찾아 개발해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걸 찾아서 전문화해보고 이 세상에 무능력한 자는 없습니다. 단지 개발하는 자와 개발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자, 네 번째는 존경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쓰잘데없는 거에 뭐 존경받고 뭐 칭찬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거 그냥 성실하게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죠. 그러나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가야 할 목표에 성실하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는 성실한 소통이면 됩니다. 특별히 뭐 저 사람이 날 알아줘야 되고 뭐 저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그냥 특별히 존경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고 부담을 가져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더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뭐 날 알아주면 뭐하고 안 알아주면 뭐 어때요? 그냥 내가 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남처럼 되려하지 말고 자기처럼 살아야 돼요. 가면의 인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부족한 대로 사는 거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인간의 불행은 자기를 자꾸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남처럼 살려고 하는 데서 와요. 그래서 그 일본의 열등감을 다루는 어떤 책을 보면은 사과가 귤처럼 되겠다고 귤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불행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냥 사과는 사과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귤은 귤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과라면 사과의 맛을 내면 되는 거지. 자꾸 귤 맛을 내려고 포장하고 말이죠. 뭐, 귤 향을 갖다 자꾸 뿌리고, 그래봐야 사과인데 말이죠. 예. 자기를 미워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돼요. 나의 참 모습이 도미인지 붕어인지 사자인지 고양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자가 고양이처럼 살아도 안 되고 고양이가 사자처럼 살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 도미 붕어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실려 있었어요. 그 일본어 열등감에 대한 책을 보다 보니까 도미는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붕어는 민물 속에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붕어가 바닷속에 가서 도미하고 친구가 됩니다. 가서 넓은 세계에서 야, 엄청나게 큰 고기들도 보게 되고 뭐 너무 즐겁게. 근데 가슴이 답답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동네 민물로 오면은 그렇게
보기 좋은 고기들은 없는데 편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다음날 또 바다로 들어가서 도미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거기만 가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붕어가 어느 날 이제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아유 나는 그래도 큰 물고기들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바다로 가서 거기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도미면 도미처럼 살면 되는 거고 붕어면 붕어처럼 사는 거지. 꼭 뭐 붕어가 도미들하고 놀아야 되고 뭐, 사자처럼 살아야 되고 고양이면 고양이로 사는 거고 사자면 사자로 살아야 되는데 꼭 고양이를 갖다 사자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데서 열등감이라는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을 더 높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자,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우고 채우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를 해서, 아, 난 많이 모자르구나. 그러면은 채우면 되는 거지. 맨날, 아,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아, 난 왜 이렇게 모자르지? 뭐, 그러고 있으면 말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채우면 됩니다. 이게 참 답답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채우질 않아.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해. 아, 그때 내가 채울 걸. 또 후회합니다. 이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채워야 될 시간이에요. 채우면 되는 거예요. 채우면. 어설프고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남보다 더 많이 연습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열심히 가다 보면 아플 때가 있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플 때가 있죠. 이때는 탓하고 가책하고 절망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자기 존중함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 이거 많이 이야기를 했죠. 요거 많이 훈련해야 합니다, 이거. 그러면 존중함, 자기 존중법이에요. 매일 자신의 존귀함 선포하기, 자기에게 존귀한 인사하기, 존귀한 언어 사용하기, 존귀한 가치관 만들기, 자기 연구하고 자기 이야기, 자기 용납하기, 자기에게서 희망 갖기, 사랑 고백하기, 자기 지지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기, 자기와의 대화하기, 편지 쓰기, 충전하기, 자기 개발하기, 자기 치료하기, 자기 것 찾아서 소중히 여기기, 행복 프로그램 만들기. 이렇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이 다 있어요. 근데 답을 안 찾으려고 하거나 답은 찾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가야 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언어 외치기예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생각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언어로 외치는 거예요. 자꾸 말해야 돼.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생각만 가지고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훈련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뇌 속에 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암송하고 크게 매일매일 수십 번씩 외쳐야 합니다. 특히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내용, 나는 존귀한 자, 잘하는 장점, 나도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능력이 다를 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다. 그는 그고 나는 나.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왕자 공주다. 자, 나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져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에 5-14의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항상 고백하고 외쳐보라. 이것을 기록해서 품속에 넣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선포해라.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이것을 붙여놓고 암송하고 선포하라.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장점을 찾아 선포해보라. 다른 사람이 무시하거나 힘든 환경을 만날수록 이것을 큰 소리로 암송하고 선포하라. 이것은 진리다. 그냥 긍정의 말이 아니다. 본래 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말은 씨가 되고 생각은 삶을 바꿀 수 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6단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의지예요. 의지. 의지.
의지가 확실하면요. 답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지가 확실하면은 얼마든지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키워갈 수 있어요. 근데 의지가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서 풀 속에도 들어가고 할 때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이건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한테 예수님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 이게 다 의지를 묻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이 의지가 어느 정도 지수를 가지고 있느냐. 절대적인 지수냐, 아니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하는 정도냐. 뭐 이런 데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주의사항입니다. 여진, 심리질병에는 항상 여진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요거는 항상 똑같이 제가 올려놨어요. 꼭 기억해 두시라고. 그래서 여진이 올 때, 실제는 다 나았는데, 여진이 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습 효과. 이미 치료가 되었는데도 스스로가 학습되어 자기를 환자처럼 항상 인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육체의 질병과 심리 질병은 이게 달라요. 육체 질병은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이 심장에 그런 그 부정맥. 그러니까 이걸 항상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맥 환자야. 나는 부정맥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맥박 지포 항상 나오니까. 그러나 심리 질병은 치료받으면 그 사건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 뇌에다가 입력을 시켜놔요. 나는 우울증 환자.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학습 효과. 이런 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보. 감정보다는 행동 원칙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심리 질병을 할 때 절대로 혼자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계속 교육을 하는 것 같으니까요. 대인기피예요. 대인기피. 대인기피증. 다른 사람과 상대하는 걸 병적으로 기피하는 증세다. 이렇게 써놨어요. 대인공포증. 사람 대하는 거, 두려워하는 증상, 자기 상태에 대한 불안을 느껴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무서워하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눈치채고 자기를 기피하거나 싫어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대인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다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심리질병의 근본적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시작됨으로 출발을 해요. 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는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죠. 죄는 두려움을 가져와서 숨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 짓고 숨었어요. 이게 기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기피하는 겁니다. 죄는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제게 만들어주신 여자가, 또 뭐 여자는 뱀이, 이렇게. 죄는 세상을 싸움의 현장으로 만들어요. 죄는 해산의 고통과 환경의 수고, 죄는 사랑의 질서를 버리고 약육강식의 질서를 만들게 합니다. 죄는 미래와 현재의 삶의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죠.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행복의 동산 에덴에 쫓겨나게 만들었고, 죄는 분노를 가져왔고 누군가 피해를 줄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게 만들었어요.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심리질병의 기본 요소들이 다 그때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현실적 원인은 세상이나 사람에 대한 기피의 기본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부터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전을 해요.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생활, 이 속에서 왕따, 약육강식에 의한 힘의 지배, 세상에 대한 두려움, 모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힘 있는 자에 대한 두려움, 잘 모르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 두려움, 한두 번의 실수에서 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기피증의 특징들이에요, 이게.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실현되는 문화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문화, 약한 자들에 대한 질책, 힘 있는 자들의 억압적인 자세들, 무한 경쟁의 사회, 이런 것들은 가히 공포적이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이게 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고 이런 이유들은 대인 기피증, 사회 기피증을 만들게 합니다. 나중에는 학습된 기피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병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음의 상황들은 기피증을 키우게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우월 경쟁의식, 완벽증으로 인한 열등감, 좌절감. 서구에 비해 한국 상황에서 특별히 많은 것은 눈치 사회의 문화이기 때문이죠.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증상이 나타나면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누구랑 눈이 맞춰졌는데 그 사람이 뭔가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그다음부터는 사람의 눈을 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얼굴 보기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을 해야 극복이 되는 거예요. 자, 상태. 자,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선 공포. 아까 이야기했죠. 시선을 마주 못 보는 거예요. 정면 공포. 얼굴이 불그스름해지는 겁니다. 뭔가 보면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표정, 자기취, 자기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증상들이에요. 누구에게 있을 수 있는 현상들인 걸 이해해야 합니다. 대인기피증 증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에 대한 과도한 걱정. 오늘 면접을 봐러 가야 되는데 면접 기피. 예? 면접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심한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긴장으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떨리며 땀을 흘리고 사회적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꺼려하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주저주저하고 타인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회피합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요. 결국 이 증상이 심해지면 현실 생활을 하기 어렵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되며 이것으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겪기도 합니다. 학교에 교사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 출근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쯤에 있는 아이 하나가 계속해서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걔 눈동자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피했어요. 그래도 계속 이 아이가 쳐다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다음부터 발생을 했어요. 학교만 가려고 그러면 그 아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기가 겁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는 학교를 못 가게 됐죠, 이게.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아이가 그렇게 볼 때 직접 부딪혔더라면 어땠을까요?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봐? 선생님 얼굴에 뭐 묻었어? 뭐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이러고 지나갔다면 그런 건 오지 않을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기피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피하게 됐을 때 바로바로 해결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치료 과정, 심리질병을 다룸에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자기 발전의 도구,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우선 영적 치료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기피할 필요가 없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피해요. 의사 공부를 하던 어떤 사람이 밖에를 못 나가고 있으면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죄 생각을 하면은 밖을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피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발생을 했느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죄 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기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찾아서 몇 군데 찾아가지고 그걸 암송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치료 잘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좋은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을 하는 게 좋아요. 기도 시간 갖기, 찬양, 봉사활동, 뭐 말씀 읽고 묵상. 네, 정체성 바로 알기. 이 정체성. 우리 G7에서는 이 정체성이 진짜 모든 심리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대인기피증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며 그 이면에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예요. 그러므로 대인기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요소 중에 하나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찾아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암송하고 늘 선포해보자.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게 아주 강박관념처럼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을 보면 인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죠.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자, 세 번째는 현실 속에서 자기 성취감을 높여라. 자기 장점 찾기, 자기 칭찬하기, 자기 존중함 15가지 앞에서 살펴본 겁니다. 이건 심리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약이에요. 요 15가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찾아서 해보기. 새로운 정보 습득하기. 해답이 되는 말씀 암송하기. 아까 이야기했죠. 심판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 해답이 되는 말씀을 찾아서 암송하게 하는 거 중요한 약이에요. 미리 계획 짜서 행동하기. 작은 목표 성공에 반복 연습으로 익숙해지기. 이게요, 반복 연습에서 익숙해져야 돼요. 프리젠테이션 한 번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강단 공포증, 뭐 발표 공포증, 뭐 이런 거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복 연습에서 익숙해지면 쉬워지는 거예요, 다. 네 번째는 뻔뻔해자. 그럴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담대한 갖기.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다양한 직종, 다양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난처한 상황에 와도 좀 뻔뻔해지는 게 좋다. 대인 공포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상담할 때 좀 미친 척 해라. 미친 척 해라.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갔을 때 미친 척 하잖아요.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뻔뻔해져야 돼, 이게. 예?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자기 체면치레나 하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다윗인데 골리앗을 죽인 장수인데 네, 죽어도 명예롭게 죽자. 그러면 죽는 거지 뭐 거기에.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자기 그냥 눈을 뒤집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이게. 안전 상황에 와도 뻔뻔해지는 노력은 대인공포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마음을 비우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생각지 못한 질문에 당황하여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완벽한 존재로 마음을 단단히 먹기보단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피하지 않고 버티는 거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 일, 대인관계 등을 피하려 하는 경우 더 학습이 되어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하지 말고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해봐요. 3초 용기를 가져보라.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 때 3초만 딱 참고 용기 있게 안녕하세요라는 말만 해도 대인공포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자.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라는 것. 상대방은 전혀 모른다는 것. 아니,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은 뭐 상대방이 나를 피하는 것 같으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저를 좀 피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문제가 있나요? 뭐 제게서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볼일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바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해버려요, 이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때문에 피하시는 거예요? 제게서 어떤 냄새가 나나요? 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도 딴 길로 돌아서는 사람만 봐도 어, 나 때문에 저러는가? 그리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부딪혀라. 피한다고 사라질 일이 아니에요. 맞을 매란 먼저 맞는 게 낫다.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났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가? 결국 피하지 말고 부딪혀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무슨 트라우마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그냥 안고 살면 안 됩니다. 뭐 음식 트라우마, 뭐 먹었는데 체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먹어보는 거죠. 다시 먹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이런 게.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하고 피해 다녀. 그러면 이제 계속 걔가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인간관계도 부딪혀 보는 거예요. 한 단계부터 두 단계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때로는 일부러 자신을 그런 상황에 노출시켜보고 한두 번 이기는 훈련하면 다음에 이게 학습이 돼요. 점점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계속 피하고 나면 다음에 이것이 학습되고 성장해서 아예 아무 사람 앞이나 어떤 일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부딪혀보고 잘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분석해보고 더 세분화해서 다시 도전해보고 또 분석해서 도전해보기를 반복하면은 이거 금방 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덮지 말고 광고할 것. 굳이 숨겨둘 필요 없어요. 가족들에게 필요하면 동료들에게 자기 상태를 광고해 보는 거죠. 의외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난 전혀 몰랐는데, 나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 뭐 순것 같고 순이란 것 같아서 보기 좋은데 뭘 괜히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터놓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장점 보기. 때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어요. 필요하면 더 잘 준비하고, 모르는 사람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안 해보던 일을 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서툴게 됩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상사 앞에 나갈 때 손 좀 떨면 오히려 더 순진하다고 좋아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뻔뻔한 사람보다는 약간 부족한 듯한 모습이 친근감이 들어 보일 수도 있죠.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임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떨리죠. 더 잘 준비해서 익숙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는 것도 괜찮아요. 부족한 것 때문이라면 배우고 발전시키는 게 좋아요. 첫 대면, 첫 강좌, 시험, 면접, 보고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부족해서 그럴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경우라면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프리젠테이션, 강좌, 말하는 법, 인간관계, 대화법 등 얼마든지 많은 자료들이 있죠. 책 한 권만 읽어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으니 자기 발전을 위해 입어야 합니다. 이걸 안 하고 그냥 자기 성격 탓으로만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고정화돼 버려요. 그리고 합리화하는 사고 만들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막상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창피하거나 속상해할 게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요. 이시영 박사의 대인공포증의 아주 전문가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자, 어떤 일을 만났는데요. 한꺼번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일을 만났어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항상 중요한 게 합리적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리적 해석. 자, 여기 지금 사건이 벌어졌어요. 윗사람이 옆에 있어서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져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자, 자기 상사가 옆에 있으니까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져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자, 위에는 합리적. 이건 낙원행위다. 자, 어떻게 합리적 사고를 합니까?
아유, 윗사람 앞에서는 뭐 남들도 다 떨리지 뭐. 윗사람 앞에서 떨리는 게 대수로는 일은 아닐 거야. 그리고 나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막 비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경험이 쌓이면 나아지겠지. 그래서 자기 노력을 더 하게 됩니다. 이게 합리적 사고예요, 이게. 근데 비합리적 사고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머스트병이라고 하는데, 아야,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났어. 오해, 상사는 나를 형편없다고 생각할 거야. 확대, 아, 나는 항상 그렇게 돼. 자기 비하, 역시 난 안 되는구나.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긴 지옥행이라고 하는데, 결과 또는 느낌, 우울하고 비참하, 차라리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질병을 다룰 때 해석의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하고 있죠. 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합리적, 이 심리질병 치료는요, 항상 합리적 이 사고를 끌어내야 돼요.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자, 이런 또 경우가 있어요. 가해형 인지 과정.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니까 선생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다.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어. 선생님이 불편해. 합리적 사고는 이렇습니다. 아, 그냥 내 느낌이지 뭐.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야. 결과. 상대방이 나 때문에 불편해 하는 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비참하진 않았다. 자, 근데 비합리적. 내 시선이 이상한 것 같아. 내 시선으로 인해 선생님께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 아, 남들이 나를 기피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미안한 마음. 나중에는 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선생님 경우하고 정반대인데요. 그래서 합리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상담할 때 상담자가 얼마나 합리적인 해석을 잘 끌어내 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상담자가 합리적 사고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의시키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는 상담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합리적 사고. 그 다음에는 증상에 신경 쓰지 말고 할 일에 신경 써라. 우리는 가끔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모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 증상들도 동일합니다. 자꾸 그 증상에 몰두하면 없던 증상도 나타나지만 다른 일에 몰두하면 나타나도 잘 모르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 증상들은 안 하려고 하면 더 나타나고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안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도 주의사항이 실어져 있습니다. 여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진이 의외로 많아요. 뭐 대인 기피도 다 치료됐는데 나중에 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더니 그때부터 또 기피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여진들이에요. 다. 학습 효과 이것도 그렇고요. 정보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보다는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는 거. 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 가족의 도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을 때 가족들의 도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의 배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일찍 끝내서 일찍들 쉬시고요. 자, 질문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열등감,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